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도 우리 코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건 혹은 지표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매크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중립 이하 정책 금리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자, 참고로 중립 금리라고 하는 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금리를 중립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 이하로 금리를 내리고 싶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나와 있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2% 밑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물가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물가가 2% 밑으로 떨어지는 게 지금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크게 내려야 된다. 자, 유럽의 채권 단기물, 뭐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12월 달 유럽 중앙은행에서 0.5% B컷을 지금 할 것이라고 하는데 돈을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랠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유럽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인플레이션도 물론 골칫거리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디플레이션이죠. 이 경기 침체가 디플레,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연말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25% 내리냐, 0.5% 내리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 기준금리는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럽의 채권 투자자들은 연말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5%또 B컷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돈을 배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0.25냐 0.5냐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채권 투자 아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방향성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전 세계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더 많이 찍을 것은 확정적이다. 자, 캐나다에서는 이미 B컷을 했습니다. 0.5% 지금 또 낮췄거든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고인플레 시대, 고물가 시대의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자, 우리의 초점은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뭐 전 세계 중앙은행에 뭐 연준 포함해서요. 물가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고 살짝 높아서 그냥 경제에 활기가 도는 그 정도를 지금 대략 한 2%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렸던 캐나다, 유럽, 중국, 우리나라도 지금 0.25% 낮췄고 한번 또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타국 대비해서 가장 금리를 늦게 내려도 천천히 내려도 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특수한 상황입니다. 기축 통화라고 하는 달러, 미국의 국가 부채를 이게 국채잖아요. 전 세계가 사주기 때문에 가능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기준 금리를 뭐 동결한다, 뭐 조금만 내릴 것이다, 뭐 얘기는 나와 있지만 결국 미국도 어떻게 된다? 방향성은 정해졌다. 금리 내리고 돈 계속 찍을 겁니다. 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건데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0.5%, 누구는 0.25, 누구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시장이 더 큰 거 아십니까? 기관 투자자들 채권에 뭐 높낮이 뭐 이번에 0.25냐 0.5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뭐 수십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생각보다 투자자들이요. 단기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단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기 급등락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뭐 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매크로 뭐 거시경제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왜 말씀드릴까요? 지금부터 뭐가 들어온다?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연준에서 뭐 베이지북에서 대부분 미국에서 경제가 별로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11월 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불확실하네. 아직 소비와 투자가
또 사람을 뽑는 고용이 조금 뭐 별론데라고 경제가 좀 별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지금 미국 실물 경제가 9월 뭐 잠깐 서프라이즈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GDP 성장률 뭐 깜짝 뭐 3.4%였나요? 굉장히 지표상으로는 또 미국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가 맞는 걸까요? 제가 매크로를 거시경제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무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미국의 GDP 성장률 얼마 나왔대? 실업률이 뭐 4%였대. 이번에 CPI가 3%인데 2.7%로 떨어졌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나무예요. 일시적인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잖아요. 숲은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도 증가할 것이 이미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규제 명확성 점차적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미 유럽에선 미카 법안 통과시켰잖아요. 미국은 아직 뭐 이제 계류가 되고 있지만 뭐 올해 내로 아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미 연준에서 머니를 프린팅한다, 돈 찍는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보셨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전부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의 국가 부채죠. 빚을 발행합니다. 미국채를 발행하면 누가 삽니까?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삽니다. 국채를 사면 뭐 줍니까? 이자를 주죠. 그 이자를 연준이 받아가는 거죠. 연준에서는 돈을 이 국채를 담보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돈을 어디로 이제 보통은 흘려 보냅니까? 이제 시중은행, 중앙은행이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뭐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농협 같은 데로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급준비금 어느 정도 남겨놓고 돈을 이렇게 유통을 시키면 이 시중은행에 있는 돈이 뭐 여러 이제 대출을 통해서 뭐 개인에게도 가고 기업에게도 가고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찍는다. 한마디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뭐한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면서 돈을 찍는데 대신에 이 빚에 대한 이자 누가 부담합니까? 미 정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는 뭡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뭐 35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뭐 우리 돈 거의 5경에 가깝거든요. 이 어차피 못 갚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가 버린 거죠. 이걸 개인이나 기업에 좀 비유를 하면요. 빚을 내셔 가지고 이제 장사를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빚을 뭐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서 빚으로 빚을 막다가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산하는 거죠. 국가도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폴트다 뭐 이제 그 선언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말씀드렸죠.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뭐 해외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전 세계가 근데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와 미국의 국가 부채인 국채를 사주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가의 빚 원금이 아니라 빚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아까 그 국채 수익률 그 연준에 주고 있잖아요. 이게 1년 미국의 국방비보다 지금 더 많은 거예요. 국방비보다 빚에 대한 이자가 더 많으면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이거 못 갚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자, 보십시오. 이 숲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중앙 정부들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빚이 너무 많아요. 이자를 지금 좀 줄여야 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한다? 첫 번째,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빚에 대한 이자 줄이려면 금리를 낮춰버리면 되죠. 금리에 맞게 그 이제 국채도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빚에 대한 이자 줄이려면 금리를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경감이 되겠죠. 두 번째, 빚에 대한 이자를 줄이려면 뭐 하면 됩니까? 돈을 엄청 찍어내면 돼요. 왜 그럴까요? 돈을 찍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다? 근데 뭐 화폐로 갚으면 되죠. 빚에 대한 이자도 결국 달러로 갚는 거잖아요. 이자 부담이 이 두 개를 하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금리 낮추고 돈 찍는 거.
이게 그래서 콤보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걸 그래서 미국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안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부도 이런 식으로 빚을 돌려막는 것을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 연준을 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08년도 그때 생각처럼 제로 금리로 갈 것이냐? 그거는 노입니다. 그렇게는 어려워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돈을 많이 찍었고 이미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는 못 갈 텐데 그럼에도 지금 뭐 5% 넘었었다가 미 연준에서 4% 혹은 3% 중반까지 내리면 이 돈들이 그러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코인, 주식,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채권, 금 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테라 울프 비트코인 채굴 업체이자 상장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사기 위해서 뭐 자기 주식 산답니다. 그래서 3.5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뭐 이거는 지금 테라울프는 하나의 그냥 기사니까 제가 가져온 거고요. 23년도, 24년도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채굴 기업들은 대부분 묻고 더블로 갔습니다. 중소형 채굴 업체들은 다 파산했습니다. 근데 막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요. 전환사채, 이거 이제 기업 빚이거든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뭐 또 빌려가지고 뭐 시설을 늘리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사버리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쉽게 말하면 묶고 더블로 가고 있습니다. 방법이요. 대주주, 전환사채, 대주주한테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회사 채권, 뭐 전환사채 아니면 비트코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로 해서도 비투한 거예요. 뭐 시설을 투자했고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었죠. 전환사채의 만기가 보니까 29년이나 30년까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비트코인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죠. 방증이 되겠죠. 근데 이런 대형 채굴 기업들은 상장사잖아요. 대주주가 있잖아요. 화수분이 있어요. 그냥 돈 계속 나오는 뭐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또 빌리고 빚으로 계속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돈 빌려서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극도의 변동성. 우리 화수분이 있습니까? 우리 화수분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근데 얼마나 이게 참 그 힘들게 번 돈입니까? 그리고 뭐 좀 살라고 치면 뭐 현금 얼마 안 남아 있죠. 더 큰 문제는 극도의 변동성을 우리는 감당을 못할 겁니다. 대형 채굴 기업들은 감당하겠죠. 돈 좀 꺼주세요. 뭐 담보에 대출 계속 받아가지고 버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비트코인이 내년에 뭐 2억을 넘어서 3억까지도 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다시 폭락의 폭락을 거듭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비트가 3억까지도 갔다가 1억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3억에서 1억 가면 이게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67%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알고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의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저는 번스타인을 좋게 봅니다. 여기 굉장히 나름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AI 붐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죠. 지금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인공지능 붐을 타고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의견입니다. 자, 비트 채굴 기업들은 자원이 제한된 세상에서 비대칭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채굴 업체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죠. AI 클라우드 공급 업체는 이들 채굴 업체의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간 결합 시너지를 지금 높게 보고 있다. 채굴 업체가 지금 인공지능과 연관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설립하고 에너지망에 연결하기까지 최대 4년이 소요되는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엄청난 전력을 들고 있죠. 이 에너지를 활용하면 그 시간을 75%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아직 비트 채굴 업체의 잠재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는 일종의 뭐가 된다? 에너지 자산이다.
에너지, 전력을 정말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는 이거 자산이다. 우리가 기억할 게 이거죠.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 뭐 자율주행의 시대, 로봇의 시대, 뭐 심지어 메타버스의 시대에서는 필수적인 게 뭘까요? 수요가 폭발할 거. 이거는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엘리트, 억만장자들, 뭐 일론 머스크, 뭐 워런 버핏, 뭐 빌 게이츠 할 것 없이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 SMR이라고 불리죠. 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소형이 있어요. 여기 투자를 그래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세력들은요, 2019년, 2020년부터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다? 특히 월가의 그 대형 금융기관들, 비트코인 채굴사에 투자 다 해놨어요.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뭐 이런 친구들요. 이게 비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까지 연관을 시켰다? 인공지능 붐까지도 연결시킨 거예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미리 내다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뭐 한번 이건 뭐 구독자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마크에서 2026년부터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겠다. 26년부터 뭐 과세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미실현 이익에 무려 42%의 세율을 부과한다. 저는 사실 미실현 이건 뭐냐면요. 업비트 창에 지금 들고 있는 거 어떤 거 좀 수익을 보고 있는 거 있으시죠? 근데 아직 안 파셨잖아요. 그거에다 지금 세금을 무려 42%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뭐 과거에 뭐 5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에 살고 있으면 5억에다가 그냥 42%를 부과하겠다. 저는 이 민주당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그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두 번째,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과세 프레임워크에 통합을 시켜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른 투자 자산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저는 지금 이거 덴마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결국에는 당연히 다른 뭐 증권이든 상품과 똑같이 하면서 과세 체계를 정비할 거고요. 뭐 대략적으로 세금에 뭐 덴마크는 원래 세금이 높은 국가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 일본이나 대부분의 어떤 그 국가에서는 한 20%에서 25%뭐 비싸면 30%이 사이에서 이제 세율을 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요. 최근에 보도 자료를 또 냈는데 스페인 대형은행 여기 이제 BBVA라고 있어요. 여기에 자회사에 암호화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사실요, 리플은요, 국제 뭐 송금, 결제, 정산, 특히 이제 CBDC를 이거 이제 환전하는 브릿지 커런시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화폐 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코인 보관, 수탁하는 그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플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스탠다드 차터드란 영국의 은행, 미국의 BNY 멜론,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은행들은 코인을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미 지금 라이센스 전 세계에 걸쳐서 다 따놨고요. 그 BNY 멜론이었나요? 여기 뭐 블랙락 ETF 내가 보관해 줄게. 뭐 셉 121 지금 회계 지침도 지금 예외 조항 줘가지고 여기 특권 주고 있던 거 기억나시죠? 생각해 보시면 큰 돈을 보관해 준다. 이 수수료거든요. 수수료 장사인데 큰 돈이니까 거기서 나온 수수료도 당연히 크겠죠. 여기서 말하는 큰 돈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코인도 포함,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 나중에 CBDC도 포함이 될 겁니다. 제가 리플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1년 4월 달 리플이요. SEC 소송이 마무리되면 뭘 하고 싶다? IPO, 상장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22년 5월 달에도 리플의 빵형은 미국 SEC와 소송 끝나면 뭐 하겠다? IPO를 검토하고 싶다. 이제 기업 그 주식 상장시키고 싶다는 얘기죠. 22년 1월 달에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상장 계획 포기하지 않았다.
IPO 정말로 하고 싶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리플의 목표는 뭐다? IPO다.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IPO 계획 추진을 위해서 지금 근데 이때 22년이잖아요. 또 20년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요. 소송은 좀 해결을 한 다음에 IPO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2020년 1월 달부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리플이 12개월 내에 상장될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지금 이 얘기를 했었고 22년도에도 궁극적인 목표는 뭐 꿈의 도서는 뭡니까? 통일이 아니라 기업 공개였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23년 11월 8일, 24년 비슷한 회사가 하나 또 있어요. 어딜까요?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입니다. 24년도에 IPO를 검토하겠다. 근데 24년도는 제가 볼 때 힘들고요. 서클이 월스트리트에 상장을 준비한다. 얼마 전 9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서클은요. 원래 22년도부터 IPO를 하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22년 기억나십니까? 테라루나, FTX 이거 상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쌀벌해서 막 은행들 막 그 이렇게 파산되고 하니까 신청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1월 달 IPO 다시 신청했습니다. 자, 리플의 CEO, 이건 최근입니다. 얼마 전 10월 19일 기사인데요. 리플 대표는 증시 상장은 갑자기 와서 우선순위는 아니다. IPO가 뭐 최우선은 아니야. 뭐 강력한 재정 상태와 SEC와 지금 뭐 소송이 100% 끝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자, IPO는 SEC 소송 탓으로 늦어질 것,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IPO다. 지금 와서 왜 말을 바꿀까요?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기업은 IPO, 뭐 자본을 모으고 싶어서 하는데, 야, 우리 돈 많아. IPO? 야, 뭐 급하진 않아. 지금 이 얘기예요. IPO를 최우선적 과제로 두고 있진 않지만 또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IPO 진짜 하고 싶어.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리플이나 서클 창업자들, IPO는 뭡니까? 기업 이제 소위 말하는 상승장에 딱 그 상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날입니다. 누구한테? 리플의 대표, 서클의 창업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서클에서 IPO 합니까? 라고 제가 쳐본 거예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뭐 했다? IPO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철회했다가 지금 올해 다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SEC에서 서류를 검토 중입니다. 그 밑에 이제 로이터나 여러 이제 매체에 보면 현황이 뭐냐? 서클, 그 크립토 회사 서클은 25년에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본사를 옮겼다? 뉴욕 월가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느껴지십니까? 뭐 하려고요? 자, 코인베이스의 예를 여기서 가져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21년 4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때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얼마 벌었다? 17조 원 벌었다. 여기 보십시오. 창업자 암스트롱 17조 돈방석 예약. 어떤 사람은 19조 원대 돈방석이다. 나이는 30대밖에 안 됐다. 첫눈에 반했던 비트코인 그 남자, 지금 그 코인베이스 CEO죠. 11년 뒤에 돈방석에 앉았다. 여기 뭐 암스트롱 CEO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공동 창업자들도 뭐 수십조는 아니어도 수조는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하는 날 실은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코인베이스 경영진들은 그때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만 번 게 아니고 유니원 스퀘어 벤처스 그 다음에 또 뭐 A16G 같은 투자하는 회사들이요. 이 읽어보면 20센트대 20센트 매수를 했는데 상장 빔이라고 하죠. 기업 공개해가지고 IPO 코인베이스 주식이 얼마까지 갔다? 38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1000배가 아니고요. 1900배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21년 4월 중순이죠.
이때 비트코인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8,200만 원. 5월 달에는 물론 그 석가탄신일 그 빔을 맞아서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때 비트코인이 최고를 찍었던 그날입니다. 그들의 기가 막힌 타이밍 혹시 보이십니까? 자, 언제 팔아요?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봐야겠죠.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나중에 또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십시오. 파이사이클 탑 지표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앱의 글로벌 순위, 뭐 탑 5, 탑 3 안에 들면 사람들 다 지금 코인에 거의 뭐 이제 미쳐 있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간 지표들, 뭐 나 얼마 벌었어, 뭐 집을 샀어, 차를 샀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 리플과 혹은 서클, 이 친구들 중에 크립토 전문 회사 중에서 IPO를 언제 할 것이냐. 이 친구들은 기가 막힌 날짜를 저희보다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알 겁니다. 서클은 지금 회사 본사까지 지금 월가에 지금 아예 옮겨놨어요. 공개하려고. 기업 공개하려고. 리플 대표, 서클 대표, 솔직히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이 하루에 보상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언젠지는 전 모릅니다. 25년 중순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해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IPO를 한다. 그때 우리가 한번 코인을 뭐 일부라도 최소 일부라도 아니면 뭐 이제 단계적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은 본인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